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직원 7명의 작은 전세버스 회사. 자, 출퇴근 버스를 운전하는 한 기사가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자, 이용자의 항의 등 회사도 난감했을 수 있고요. 또 기사 개인도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자, 회사의 관리팀장이 이 기사에게 당신은 해고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회사에 필요 없다. 자, 그리고 기사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사측과 근로자가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이게 부당해고냐, 합당한 해고냐 이걸 다투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소송은 해고가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점을 다퉜습니다. 1심과 2심은 해고 행위가 없었다. 자,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대표이사가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법원은 서면은 이 해고의 효력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사실 해고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관리상무가 자동차 키도 회수했기 때문이죠. 결국 해고는 있었고 이게 부당해고가 된 것입니다. 자, 요즘에는요. 휴대폰 문자로 메신저로 해고되는 경우도 간혹 봅니다. 자, 법이 서면이라는 형식보다 현장의 실제 상황을 꿰뚫어 본질을 좀 짚는 경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정부는 노동개혁의 한창인데요. 이게 사측, 노측의 유불리보다 상생의 합리성 위에 누구도 억울하지 않고 잘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자,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자, 오늘 3월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재철 환경부 차관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 반환점을 돈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까지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임경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무엇보다 이 주말부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다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일찍 발사가 있었어요. 박 기자님,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부터 오전 7시 11분까지 북한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라고 우리 군이 밝혔는데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발사 1시간 17분 만에 이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600mm 방사포를 동원한 거다. 네네. 그래서 뭐 발사 전부터 계산해서 395km, 337km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해서 동해상으로 2발의 방사포탄을 사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미국 또 남조선 연합 공군 역량에 대한 인민군대 철저한 억제 준비 태세 대응 의지가 낭이없이 과시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이게 무력 도발 다음 날 관련 내용 정리해서 관영 매체들이 보도해 왔거든요. 그랬죠.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좀 빠르게 보도했다. 이게 바로바로 좀 맞받는 모양새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우리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받았고요.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협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우리 군의 판단으로는 뭐 방사포다 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으로 좀 보고 있어요. SRBM이 청주를 겨냥한 것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공군 기지를 목표로 쏜 게 아니냐. 뭐 청주와 오산, 뭐 군산 미 공군 기지를 타격하려고 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LBM 잠수함에서 이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죠. 자, 그런데 지난 토요일 오후에는 ICBM을 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오늘도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쏘고 네. 또 담화. 지금 연달아 담화가 나오는데 어떤 메시지 담고 있습니까? 연달아 뭐 나온 담화를 소개를 좀 해드리면 네. 김 부부장이 이제 어제 밝힌 담화에서는 적의 행동을 주시할 거다. 우리에 대한 적대시인 것에 대해서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ICBM을 발사한 뒤에 밝힌 거고요. 네네. 그리고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 얘기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 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한미가 어제 이제 한반도 상공에서 네네. 연합작전을 펼쳤던 거, 그러니까 예.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하고 우리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는데 너네가 그렇게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훈련을 실시하면 우리도 계속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의도를 이제 밝힌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남조선 바보들이 노는 꼴을 구경거리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한번 조롱하면서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들고는 한다라고 비아냥거렸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ICBM 자체, 그러니까 장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남한을 겨냥한 게 아니다. 라는 걸 밝혔는데, 그러니까 방사포 오늘 발표한 거는 자신들이 발표하기로는 이제 방사포, 네. 단거리는 이제 남한을 겨냥하는 거고, 중장거리 이상은 결국 일본이나 뭐 미국을 겨냥하는 거다. 네. 이렇게 좀 나눠서 대응하겠다는 걸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앞서 발사한 ICBM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대한 일종의 이제 협상용이거나 위협용, 네. 그리고 그 뒤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그 주요 전략지를 타겟하겠다는 어떤 위협용,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요새 거친 말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게 참 문제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ICBM을 쐈으니까 한미는 공중연합작전을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럼 북한은 또 대응을 하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대응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ICBM에 대해서 이게 대기권 재진입 기술 부족한 거 아니냐, 또는 이게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우리 군 당국이 분석을 내놓으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그걸 아주 조목조목 또 반박을 합니다. 참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자, 그런데요.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 단행에 나섰다. 어떤 조치가 나왔습니까? 네. 지금 개인 4명과 기관 이 5개를 이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라고 네. 외교부가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4번째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제재 대상이 된 개인은 뭐 리성훈, 김수일, 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으로 그러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또 이 대북 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기관은 뭐 송원 선박회사, 동흥 선박 무역회사, 대진 무역 총회사, 싱가포르 트랜스 아틀란틱 파트너스,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가 포함이 됐는데 네. 결국 아까 이제 언급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 제재를 해서 결국에는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거다. 네. 이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의 억지력 강화 또 국제사회 제재망이 더 촘촘해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독자 제재를 통해서 우리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어떤 제재 방법들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계속 이제 한미 양국에서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제재를 뭐 언급을 했습니다만 안보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죠,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추가 제재가 거의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거의 마음대로 그냥 지금 이제 군사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궁여지책을 우리가 내놓은 것 중에 이제 이렇게 개인을 추가적으로 독자 제재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뭐 이런 제재들은 다 이제 미국의 추가 제재, 독자 제재에 대해서 이제 따라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좀 가진 카드가 이렇게 많지 않다. 그런 면에서는 이 긴장 관계를 해소할 만한 어떤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데까지 좀 가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일전에 또 통일부는 어떻게든 대화 채널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뭐 분위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지금 여야가 3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부딪히고 있다고 해요. 지금 오늘이 2월 20일이니까 뭐 보통 한 달이 열흘쯤 남았다 보는데 네. 2월은 좀 짧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초면은 이제 바로 2월 지나고 3월인데 네. 지금 이 3월 임시회 개최 여부 갈등의 핵심은 뭔가요? 자, 이제 우선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네. 체포동의안 이 문제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야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오는 24일에 체포동의안 보고를 본회의에서 받고 네. 그다음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자들에게 27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될 경우에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임시국회가 3월 이제 1일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다시 바로 3월 국회를 열어서 이재명 방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해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3월 또 국회를 열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민심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야당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급기야 여당임을 아예 포기했는지 3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자고까지 한다. 이재명 대표 핑계 대면서 국회법에 규정된 3월 임시국회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니 기가 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뭐 여야 입장이 좀 극명히 차이가 나는데 방탄 때문에 3월 임시국회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야당에서는 아니다. 여당 주장 그거 민생 안 챙기려는 핑계 아니냐. 또 일 안 하려는 그런 모습 아니냐.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우리 국회법이 이제 2020년에 개정이 될 때요. 제5조의 2 그러니까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이제 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상 국회가 연중 상시 운영을 하도록 국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제5조의 2의 2항을 보면 그래서 2월, 3월, 4월, 5월 그리고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기회가 이제 9월에 그렇죠. 소집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연중 상시 국회를 열고 1월과 7월만 지금 제외된 상태거든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강행규정급으로 이제 국회가 임시회를 열어야 되는 건데 물론 이게 뭐 강제성을 갖는 규정은 아니다 보니까 여야 합의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아마도 여당에서는 방탄이다라는 이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제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임시국회 소집은 이제 국회 제적인원의 4분의 1만 찬성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여당도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민주당에 대한 이제 공세의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건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 발언을 하는 걸로 보이고 아마도 뭐 3월 임시국회도 무리 없이 이제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방탄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회기 중에만 작동하는 거잖아요. 회기가 없으면 사실 일반인처럼 또 체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심사를 받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결국 방탄 아니냐. 국회로서 방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방탄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3월 국회 때 어떤 또 실질적인 민생의 입법이 있을지 정책이 있을지 이걸 좀 보여주는 게 증명하는 게 또 야당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볼 때 방탄 아니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이슈로 갑니다. 이 국회에서 지금 뜨거운 쟁점 법안 중에 하나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소위와 환노위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어제부터 정부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이 노조 그리고 노란봉투법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자 임평론가님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어제 이 한 강남구의 재건축 현장을 찾았는데 그때 이제 노조의 불법 행위를 이제 표현을 하면서 아프리카에도 없는 무법지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혹시나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원희룡 장관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프리카가 예전에 비해서 이제 발전을 많이 한 상황이라서 뭐 나이지리아나 남아공 같은 경우는 중진국 이상의 이제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실 때는 이제 조금 신중해 주시는 게 아프리카 국가들하고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만큼 건설 노조를 비롯해서 이제 노조들의 활동이 건설 업계에 끼치는 피해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이 편법과 탈법을 넘어서 무법지대가 된 지 오래됐는데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노란봉투법이 이제 입법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노란봉투법 관련해 가지고 이 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거는 헌법과 민법의 원칙에 위배가 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기재부의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한 셈이고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서울 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서 노란봉투법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을 해왔는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다. 이렇게 또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섰고요. 그러면서 이정식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 개정안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제 21일 내일이죠. 내일 네네. 이제 국회 환노위에서 이 법안이 의결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보니까 지금 소위만 통과를 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는 내일 다뤄질 예정으로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야당이 워낙 지금 다수 상황을 네네. 점하고 있기 때문에 환노위에서 의결은 어렵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통과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이제 정부 인사들이 어제 오늘에 걸쳐서 이제 법안에 대한 일제히 공세를 이제 시작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요, 박 기자님, 네. 환노위 소위를 일단 통과했고 내일 전체 회의에 붙여지면 노란봉투법이 앞으로 어떤 일정과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까? 네, 우선 환노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뭐 뜻대로 내일 단독으로 개정안 처리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렇게 통과가 되면 이 법사위로 갑니다. 근데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60일 이상 계류시키면 민주당에서는 이걸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 네. 이런 방침을 보이고 있어요. 뭐 민주당의 전략은 뚜렷한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우선은 계속해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공개 토론도 철저히 무시하고 비공개 처리하는 이런 모습 잘못됐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본회의 직회부돼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추경호 오늘 이 부총리도 얘기했지만은 결국 뭐 여론전 왜냐하면 기업들 반대하는 기업들의 목소리와 우려하는 국민들 좀 여론을 모아서 여기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정부와 여당이 가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반면에 여기에 대응해서 뭐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 민주당에서도 이건 합법적으로 이 노동권을 보호해 주는 거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런 법이 없다면 봐라 쌍용차 노동자들이 이 손배소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냐. 극단적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쟁점이 이게 이제 국회 소위나 혹은 이제 이 상임위를 통과해 가지고 직회부가 될 걸로 예상되는 법안이 이 법 하나가 아니고요. 농지법 개정안도 있고 네. 방송법 개정안도 있고 네. 이제 간호사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연대를 해서 이제 계속 통과를 시키고 여당이나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방어할 수 있을까가 문제인데 엊그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관계자 발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아예 그냥 일괄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를 이제 대통령실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네. 물론 일괄 거부한다는 건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이제 연쇄적인 법안 처리 문제들이 앞으로 여야 간에 상당히 좀 논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 이 특전사 동지회가 43년 만에 국립 5.18 민주묘지를 처음으로 참배했다. 자, 박 기자님,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국민 선언식 참석을 위해서 네. 특전사 동지회가 광주를 찾았는데요. 원래는 이 선언식을 한 다음에 오후에 참배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배 사실 또 이 행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 지역 내 시민들 반발하는 시민들이 있었고요. 네네. 반대하는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특전사 동지회가 좀 기습적으로 이 민주묘지를 참배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 군복을 입은 채 이제 묘지에 들어서서 베레모는 벗었지만 어쨌든 군복 입은 네. 모습으로 헌화 분향하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 진정한 화해와 포용이 지금 되지 않는 조건이 안 됐다. 왜냐하면은 이 진실에 대해서 성찰하고 이 진실을 고백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무작정 화해 포용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어제 이 대국민 선언식 앞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항의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자, 이어지는 인터뷰 관계로 오늘은 좀 짧습니다. 박종우 오마이뉴스 기자, 임경빈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통정보를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교통정보센터에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점심시간이 되면서 정체 구간은 줄었지만 사고가 곳곳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탄진 휴게소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고요.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는 6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설악 부근에서 1차로를 막고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차로를 변경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4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강원권으로 가는 길에 먼저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광교터널 부근 3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 상황입니다. 대관령 부근 3차로에서는 화물차 고장난 차 서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다음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은 강릉 3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는 3월이면요. 환경부가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기후위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세부 계획, 또 녹색 산업과 녹색 채권, 녹색 기술 혁신 등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유재철 환경부 차관께서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2023년 올해 환경부의 주요 추진 과제들을 보니까요. 탄소 중립 이행과 녹색 산업 육성,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 이게 강조돼 있던데요. 최근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도 발표가 됐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급을 활성화한다. 그다음에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네. 안전과 이용 편의 향상 세 가지를 이제 원칙을 두고 개편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전기차 보급을 좀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올해 보조금 지원 대수를 지난해 20만 3천 대에서 올해는 이제 26만 8천 대로 30%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회 충전하고서 이제 주행거리가 짧으면은 서로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행거리가 긴 고성능 전기차하고 그렇지 못한 전기차 간의 보조금 격차를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부피 대비해서 용량이 높은 고밀도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네.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그러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그러한 쪽으로 기술 개발이 촉진되도록 좀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직영 AS 센터 운영처럼 사후 관리 역량이 좀 더 높은 제조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좀 더 높이 많이 주는 것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좀 더 확대가 되고 국민들은 또 성능이 우수하고 보다 안전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자, 전기차 보급에 역점을 두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폐배터리 처리 문제가 또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생산업체가 이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예, 지난해 국내에 출고된 신차 10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고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탑재된 배터리 수도 점점 늘어나죠. 그런데 이제 전기차는 이제 한 9년, 10년쯤 쓰게 되면은 배터리 용량이 한 80%에서 70% 정도로 좀 줄어듭니다. 네. 용량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 배터리를 가지고 계속 운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뭐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갑자기 이제 배터리는 필요가 없어지니까 네.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건 멀쩡한 배터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폐 배터리는 가지고서는 우리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 해서 전기를 저장해서 쓰는 장치로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또한 완전히 이제 용도가 폐기가 될 경우에는 배터리 안에 니켈, 코발트 같은 희소 금속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이제 재활용해서 꺼내서 새로운 배터리 용도로 쓴다든지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자원 전략 그리고 우리 수입이 필요한 돈을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 나라는 이제 그 제품이나 포장재 생산자한테
그 제품이나 포장자가 폐기물이 됐을 경우 일정량 이상을 회수해서 의무적으로 재활용해라라고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과거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그 전기차 폐 배터리를 이제 포함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고요.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제도의 해외 사례도 검토 좀 하고 또 이해 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폐 배터리 수거 재활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갈지 저희가 좀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정을 내리면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으네요. 네. 자, 이게 전기차만큼은 아직은 아닙니다만 이게 수소차도 보급이 좀 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수소차 보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보급되고 있나요? 지금 양대 무공해 차가 전기차와 수소차입니다. 네. 예, 수소차는 이제 온실가스라든지 대기오염 물질을 운행 중에는 직접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차로 분류가 돼 있고 전기차에 비해서 충전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힘이 세요. 네. 그리고 주행거리가 깁니다. 그래서 버스나 트럭 같은 대형 상용차 전국을 다니는 네. 그러한 차량에 더 적합한 사실 차종입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수소차가 보급된 게 총 3만 대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한 해만 1,256대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17,000대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승용차 외에 버스라든지 화물차 등 대형 상용차 보급도 적극적으로 좀 늘리기 위해서 이 상용차 지원 물량을 작년에 350대, 올해는 920대로 크게 늘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송 부문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유럽 연합 같은 데서도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도 2030년까지는 도로에 수소 충전소를 일정 거리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네. 입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환경부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 충전소 확충, 그리고 수소차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개선 등 보급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소차도 이제 많이 보급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차관님 이게 논란이 하나 있었던 것이 예. 수소차는 주행 중에는 이게 전혀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데 연료인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 예. 이게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차량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그 수소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 이제 네. 최종적인 제품인 수소차가 친환경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네. 자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우리 수소가 우주 질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5%입니다. 대부분 수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한한 에너지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물도 수소가 그렇죠. 산소가 결합된 거. 그렇죠. 메탄가스, 천연가스,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거, 암모니아, 질소와 수소가 결합돼서 암모니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지금 수소가 원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소의 이름이 붙습니다.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 아니면 메탄가스에서 추출을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수소는 그레이 수소라고 하고요. 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이제 흡수를 해서 포집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수소는 블루수소라고 하고 네. 처음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네. 등을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게 되면은 온실가스가 전혀 안 나오죠. 이건 그린 수소입니다. 네. 정부가 이제 친환경 차량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쪽으로 많은 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저희 환경부에서는 예를 들어 성남 정수장에 수력 발전 시설이 있고요. 네. 또 충주댐 수력, 또 밀양댐 수력 발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수력 발전을 통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그린 수소를 가지고 수소차에 공급을 한다면 완벽한 100% 친환경 네. 차가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썩힌다든지 또 하수 슬러지, 분뇨 이런 게 썩을 때 메탄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네네. 이 메탄가스 자체를 가지고 바로 난방을 하거나 발전을 할 수도 있고요. 메탄가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CH4 수소 분자 원자가 4개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또 정제해서 수소만 거기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소를 가지고 바로 수소 차량에 충전할 수가 있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충주시 음식물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네. 수소를 생산해 가지고 승용차 78대를 충전할 수 있는 하루 500kg의 수소를 실제로
뽑아서 인근 수소 충전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레이 수소에서 이제 블루 수소로 그린 수소로 예. 점점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전기차, 수소차 모두 이게 충전소가 많지 않다. 이게 좀 한계로 지적이 되던데요.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꽤 걸리는 불편함도 꼽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입니다. 네. 예,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차를 환경을 위해서 타고 다니시는데 충전이 불편하면은 저희가 면목이 없죠. 네,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를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현재 전국적으로 한 20만 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전기차 2대당 충전기 1대가 있는 숫자성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18대, 일본 12대, 중국은 전기차 충전기 1개가 충전하는 차량의 대수가 중국도 7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2대만 충전을 하는 되는 정도의 물량으로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15만 기가 아파트와 같은 그 공동주택 시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가 굉장히 느린 완속 충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충전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충전 속도가 빠른 급속 충전기를 좀 더 중심으로 해서 충전소 설치를 확대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도 작년에 1,125억 원에서 600억 원이 늘어난 1,725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휴게소라든지 주유소 등 교통 거점에 집중적으로 급속 충전기를 설치를 해서 충전의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주요 추진 과제 녹색 산업 육성입니다. 자, 한화진 장관은요, 녹색 산업을 육성해서 올해 20조 원 해외 수주 효과를 창출하고 환경 개선으로 선순환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밝혔는데 녹색 산업이 강조되면서 이 생태계 보전 관련 내용이 빠진 거 아니냐? 또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정책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전통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 물을 맑게 한다, 또 공기를 정화한다는 전통적인 오염 처리 산업에서 나가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탄소 중립이라는 그 국제적인 이슈, 그다음에 순환 경제, 또 물과 관련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녹색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도 하고 수출도 해나가겠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 환경부가 원래는 이제 그러한 일 외에도 자연 생태계를 보전한다든지 또 기후 위기 대응, 또 재생에너지 확충, 그런 것들은 고유의 본연의 역할과 책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녹색 산업을 올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다 해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를 전혀 소홀히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같이 하되 녹색 산업도 우리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관심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좀 더 많은 일을 해서 우리나라의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이웃 국가들의 환경도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이제 803 도립공원이 대구와 경북에 걸쳐 있는데 이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도 하고요. 또 기타 생태 훼손지 복원, 생태계 교란종 관리 등 저희 고유의 업무들, 생태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업무들, 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업무들, 또 재생에너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대해 나가기 위한 수상 태양광 확대와 같은 고유의 업무들은 저희가 쉬지 않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환경부에서 오는 3월까지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마련할 예정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 세부 이행 계획도 포함이 될 텐데 2030년까지 40% 감축. 자, 이거 혹시 수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해서 이제 40%를 줄이겠다 하는 목표는 저희가 국제사회에 이미 2011년 10월에 발표를 했고요. 또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의해서 모든 국가는 자기가 그동안 이제 발표했던 목표보다 후퇴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진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만들면서 법률과 대통령령에 감축 목표 40%를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이 후퇴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다만 이제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부문별로 수송, 발전, 에너지 등 건물 이런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세세하게 목표를 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이번 3월달 계획에 담기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자, 궁금한 게 많은데요. 지금까지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환경부의 유재철 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관용구로 딴 주머니를 차다란 말 들어보셨죠? 돈을 빼서 따로 보관하다 또는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거나 일을 꾀하다 이런 두 개의 뜻이 있습니다. 동업자가 돈에 대한 욕심에 딴 주머니를 찾다. 노후 준비를 하면서 그는 딴 주머니를 찾다.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이 관용구에 나오는 딴 주머니는 관형사 딴과 명사 주머니로 구성된 표현인데요.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딴과 주머니를 띄어서 씁니다. 관형사 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 아무런 관계 없이 다른 이런 뜻으로 쓰이면 딴 일, 딴 이야기를 하다, 딴 대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에 라는 뜻이 있는데요. 딴 회사의 제품과 비교하다. 그는 딴 사람 생각은 조금도 안 한다 같이 말할 수 있겠지요. 참고로 딴이란 말이 뒤에 명사와 붙어서 한 단어를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 딴 것을 주세요처럼 딴 것은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을 뜻하고요. 딴 눈을 팔다처럼 딴 눈은 다른 곳을 보는 눈을 말합니다. 또 주어진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이나 미리 정해진 것이나 본뜻에 어긋나는 말을 뜻하는 딴말 또는 딴소리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3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한낮인데도 춥습니다. 강하게 부는 찬바람에 지금 체감온도가 기온보다 5도 안팎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영하 2도, 대구는 영상 2도 정도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도, 대전 5도, 광주 8도, 부산, 제주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서울 영하 6도, 부산 영하 3도 등으로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고요.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일부 전남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어제까지 쌓여있던 미세먼지는 모두 날아가면서 지금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며 공기가 깨끗한 상태입니다. 다만 어제 중국 북동부 지방에서 황사가 발원해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황사는 오늘 새벽에 동해상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했지만 지금 서해상에 일부 남아있는 약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늘 낮 동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 등 일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틀 만에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 도발에 대응해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규탄한다면서도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 대응만 계속 고집하면 안 그래도 최악인 민생 경제가 더 심각한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후보는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핵관, 즉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 대해 나쁜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 개입이 아니라 당무 협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옛 육군 참모총장 공관의 CCTV 확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은 특별히 1시간 특집 인터뷰로 꾸려집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자, 3차례 합동 연설회와 1차례 TV토론이 있었고요.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 2번째 TV토론에 나서게 됩니다. 반환점을 돈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제 왔어요, 이제. 네. 이 전 대표님이 이제 왔어요. 지난주에 어디가 사진을 보내왔는데 네.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누가요? 골프장에서 그런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누가? 장성철 소장이. 아유,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경기 좋아요, 혼자서. 방송 사고가 하나 있어가지고 바로 이 앞에 이 KBS 1라디오 아침 방송이죠. 최경영의 최강시사. 펑크가 제가 방송 10년 하면서 지금까지 펑크가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이 2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한 10년 쭉 보면서 처음 봤어요. 못 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원래 고정 방송을 하는 유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일별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다를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아침 세팅했는데 요즘 고정 방송이 아니라 이제 때때로 방송이 바뀌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알람으로 설정을 잘는 못했고 두 번째 뭐냐면 무음이었어요. 근데 전날 KBS 더 라이브 끝나고 나가지고 심야에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중으로 사고가 터지기 쉽지 않은데 알람은 시간이 안 맞고 무음이라 가지고 다급해서 제작진이 전화하는 것도 못 받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앞으로는 전날 술 드셨다 안 드셨다? 못 드신 게 그 더 라이브가 12시에 끝났어요. 12시에 거의. 그러니까 술자리는커녕 그냥 바로 집에 가서 잤는데도 그랬죠. 자, 앞으로는 안전한 12시 20분 낮에 시작하는 시사본부에만 나온다. 그래가지고 펑크날 일이 없어요. 그 자명종 2개 주문했습니다. 울리는 거, 종이 울리는 거요. 그러니까 그걸로.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저랑 김현정 뉴스쇼에 뉴스닥을 할 때
한번 그 시간 맞춰 스튜디오에 못 와가지고 이원 생방송으로 진행했어요. 전화기 들고 이준석은 전화기로. 저는 스튜디오에서. 아침 방송들은 간혹 그런 경우는 있긴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혹시 지금 청취하시면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샵 9730 문자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날려주시면 저희가 이 아주 의미 있는 질문들은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으로 이제 피로가 쌓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치열하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다. 최근에 이런 유튜브를 하셨어요. 어떻게 먹고 살고 계신 겁니까? 이게 제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한 게 아니라요. 선거 캠프에 저희 천아용인해서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렇게 4명이 있는데 냈다 큰 선거가 사실 이제 처음이죠. 김용태 최고는 한번 했지만은 그때는 사실 약간 청년 최고위원 선거, 노관심 선거가 있을 때 가지고 그냥 편하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치열하게 붙다 보니까 선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뭐 연설문부터 일정까지 상당히 고민할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명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 그 4인 삼각? 뭐라고 해야 되나? 4인 5각인가? 어쨌든 뭐 어벤져스의 지금 팀 리더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누구 하나만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속도를 맞춰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걸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영화 배너 1959년작 그렇죠. 배너에 보면 100마 4마리를 이렇게 마차 끌고 가는 게 있는데 전차 끌고 가는 게 있는데 그거에 비유를 했더니만 또 배너가 59년작에서 안 본 분들이 많아요. 또 요즘 젊은 세대는. 그게 무슨 영화냐 이래가지고. 리메이크 됐었는데. 리메이크는 좀 실패했죠. 원작이 워낙 대단해가지고 원작 때 그 감동만큼은 아니죠 보면은. 100마 4마리를 딱 끌고 달질주하는 배너의 본의를 비교하셨어요. 아니 이제 보수파 정당의 전당대 전문가가 전데 왜 저한테 왜 도움 요청을 안 했습니까? 왜 도움 요청? 벌써 그 10년 넘은 얘기잖아요. 부닥다리다. 아니 그냥 이번에 선거 캠페인에서 당원 100%를 바꿔놓고 그러니까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고 사실 최근에 무엇보다도 뭐 저희 상대 진영에 있는 분들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원 조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답을 알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주말에 지금 천아용인 네 백마와 TK를 찍고 오셨잖아요. 자 이게 보수의 심장부인데 주로 어떤 얘기 듣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확실히 내가 천하람보다 인지도가 좋구나. 되게 당연하지 그거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하람의 위험 요인이라니까. 오히려 여전히 이준석이 눈에 많이 보이면 천하람 후보한테 좋지 않아요. 천하람 후보의 고향이 대구잖아요. 아우라만 보여야 돼. 아우라만 보여야 돼. 이게 뭐냐면은 이제 천하람 후보의 고민은 그거예요. 보면은 그 천하람 후보가 단기간에 이제 그 천하용인이라는 그 합동 캠페인과 그리고 결국엔 개혁보수 대표주자라는 것 때문에 어느 선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절대적인 지지도 부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항상 조언하는 게 그러면 무조건 임팩트다. 발언 하나하나가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저도 예전에 종편 패널을 많이 해봤지만은 종편 패널 하고 이렇게 시사 토론만 많이 나가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이 되는 경우 많아요. 맞아요. 그 싸가지 담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뭔 말을 할 때 계속 길게 느리고. 그리고 자기 검열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많이 붙이는 게 버릇이 돼요. 뭐 누굴 공격하는 데서 제가 뭐 누구를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상한 걸 깔고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 근데 그게 천하람 후보 화법에 아직 배어 있어요. 정치인의 메시지는 명료하고 직설적이어야 되는데 앞에 설명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천하람 후보가 장점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는 단기간이지만 원래 학습력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서 사실 토론이나 아니면은 연설에서 임팩트 있게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 하나의 연설이나 하나의 토론의 영상을 100만 명이 돌려보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 천하람 후보가 대세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으니까. 현장의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가면 이제 별의별 사람 다 있죠 보면은. 가면은 천하람 후보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알아보지 못한 사람 저를 먼저 보고 와가지고 천하람 후보에게 제가 인사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엔 보면은 저는 못 본 채하고 야 쟤랑 같이 다니지 말라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 천하람 후보가 잘 가려서 이제 파악하고 습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지난 5년 동안 현장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유승민이랑 놀지 말아였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에게 움츠려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꾸로 따지고 보면 그런 것과 당당히 맞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천하람 후보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
아니 이제 상승세는 뚜렷해 보이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어쨌든 대체적으로 3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천하람 후보 인터뷰를 보면 아니다. 바뀌었다. 2, 3위 실버 크로스 됐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뭐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당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구조적으로 매번 선거 초기에는 반짝하다가 뒤에 선거할수록 뒷심이 좀 딸리는 이유는 뭐 그분을 놀리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경험적인 사실 뭐 법칙이 돼버렸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마 캠프 구성에 있어가지고 탄탄하지 못한 점이 하나가 들어올 테고 두 번째로는 그 지금 당 내에서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김기현 후보의 그런 상대 후보를 주저앉히는 식의 이런 선거 캠페인에 대해 가지고 반발 심리로 안철수 후보에게 몰려갔던 표가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빠진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가 또 약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천하람 후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젠가는 안철수 후보에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물어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첫 번째 TV 토론 때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언제 물어보나. 그렇죠.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천하람 후보한테 이랬거든요.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만 하고 사실은 물어보지 마라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사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너무 머릿속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고민이 많다. 사람들은 선명성을 보여주기 기대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잖아요. 대통령이 명단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공천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근데 이게 무슨 저희가 달라라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대통령이 그랬어요. 그럼 그 당연히 나타날 상황에 대해 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를 물어보는데 거기서 뭐 시스템 공천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최근에 이제 대체적인 평가가 안철수 후보가 페이스가 많이 흔들린다. 페이스 잃었다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걸 느낀 게 지난번 TV조선에서 토론회였나요? 1차 토론회. 1차 토론. 거기서 뭐 OX가 있었어. OX. 맞아요. 근데 이번 선거에 윤심이 있다 없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너무도 명백하게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거의 뭐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선거에 X를 들더라고요.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동훈 선대위원장 혼자서 O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양반은 아직도 유인심의 구탱이를 본인이 갈라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런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를 잃었구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거기에 대해서 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자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거티브로 가버렸어. 그 KTX 뭐 땅 투기 이걸로 가지고 그건 임팩트가 별로 없어요. 그 얘기가 언론에 처음 등장한 얘기도 아니고 그걸로 김기현 후보가 엄청난 구설에 올랐던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팩트도 캐보면 그렇게까지 뭐 1,800의 시세 차이 이럴 문제도 아니어서 뭔가 지금 선거 전략이 완전히 엉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래요. 자신이 없어 보여요. 자신이 없어 보인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는 단어조차 쓰질 못하잖아요. 그건 눈치 본다는 거거든요. 눈치 본다. 눈치 볼 있다. 권력이 눈치 보는 사람이 과연 정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게 그 처음에 그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실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걸 제가 항상 비유할 때 이런 거잖아요. 군부대 앞에 가면은 시동 거 라이트 거 그다음에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먼저 건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야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리고 차 시동 끄고 가만히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기에는 손 들고 가만히 있으면 안 쏘겠지 이거거든요.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집권 이후에 모든 문제를 보면요. 손들어 움직이지 마. 움직여도 쏘고 움직이지 않아도 쏩니다. 어차피.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 혼자 아까 박원석 의원 말한 것처럼 안 움직이면은 그래도 대통령실에게 밑보이지 않아가지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표 일부를 가져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 계산이 안 되면은요. 제 생각엔 앞으로 모든 판단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오판이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 좀 비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를 했을 때 합의문 같은 거 쓰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 쪼가리 같은 거 뭘 믿냐 나를 믿어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안철수였는데
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회방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전당대회가 맞는 것이냐, 전 처음부터 좀 회의적이에요. 이게 장성철 교수가 디테일에 약해요. 네네. 그때 정론관에서 공당 기자회견문 읽고 놓고 갔잖아요. 그냥 안철수 후보가 이거 안 가지고 가세요? 이거 종이 쪼가리였잖아요. 종이 쪼가리였잖아요. 네. 저는 그게 오늘날 이 상황을 모두 대변하는 한 장면이었다고. 아니 근데 그렇게 막 아무 말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저는 그때 치고 받고 나갔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떤 지도자가 다른 지도자급과 이제 척을 졌을 때 결국엔 지지층의 덩어리 크기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자, 그렇죠. 유승민과 박근혜의 갈등을 이제 거의 한 7년 된 얘기니까 다 기억 못 하시겠는데 배신의 정치라고 해서 배신자로 선언하기 전에 그럼 무슨 갈등이 있었냐. 배신자 소리 들을 만한 일이 무엇이 있었냐 그럼 사람들이 기억 못 해요. 그다음에 배신자 소리 들은 다음에 바른정당하고 창당하고 이러면서 봐라 내부 총재라고 배신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선후 관계를 따지면은 먼저 때린 거는 유승민 의원이지. 아니 그건 증세 없는 복지는 호구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증세 없는 복지는 호구다라는 말을 원내대표가 했다고 해가지고 배신자로까지 할 일이냐 이거가 남는 건데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 건데 나중에 가가지고 뭐 대통령 탄핵에 참석했다는 이런 것만 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아까 봤을 때 그러면 장선 수상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냉정하게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안철수를 적으로 선언하기 전에 그 전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정확히 뭘 잘못했지를 열거하기 쉽지 않아요. 네. 뭐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까지 한 일이 뭐지? 우리 말 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하는 반응들은 뭐 지금부터는 이제 예를 들어 각을 세우면은 또다시 이제 봐라 저랬기 때문에 내부의 적이었다. 사후적으로 그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될 거거든요. 그걸 안철수 후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안철수 후보가 잘못한 건 딱 하나예요. 네. 여론조사 지지율 1위 나온 게 잘못한 거예요. 지지율이 높았던 게 죄다. 아니 그래서 저 대통령실이 총을 쏘기 시작한 거고. 근데 그렇게 총을 쏘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야말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니까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 라면서 본인의 위기가 시작된 겁니다. 맞아요. 정치인이 그렇게 일종의 이제 기세도 꺾이고 패기도 꺾이고 안철수 이러면 끝나는 거죠.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에 만약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정무수석이잖아요. 저 같으면 정무수석은 마음 놓고 때립니다. 그렇지.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실 리 없다. 정무수석이 왜 이런 데 나서가지고 사견을 얘기해가지고 대통령실 욕먹게 하느냐. 이렇게 치고 갔으면 대통령실 움찔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손 들고 시동 끄고 라이트 끄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말씀도 좀 불안한 게 비슷하게 나경원 전 의원이 얘기했다가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 실명을 걸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모든 이 뭐랄까요? 제가 상당히 공천 학살극은 봤어도 전당대회 후보 학살극은 처음 보는데 이 학살의 마지막 남은 사람의 승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에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공격받았으면은 이 앞에 있던 탄압받은 모든 사람 대표가 글로 몰려가는 겁니다. 좋은 거다. 죽지만 않으면. 자 오늘 이게 뭐 지금 댓글들이 폭발하고 있어요. 이동열님, 군렁님, 와 오늘 출연진 라인업 미쳤다. 너무 좋다. 자, 아까 이제 뭐가 좋아요? 반란군 연맹이지. 아까 대구에서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더 인기 있는 것 같다라고 자평을 하시니까 쏜 땡땡님이 이준석이 후보인 것 같음. 너무 나대고 있음.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자스민님 이준석이 뭘 나대냐? 더 인기가 있는 거 맞지? 또 이렇게 서로 그런 부담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냉정하게 평가를 했을 때 저도 보면은 저는 천하람 당선이 목표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당선에 도움되겠냐를 냉정히 판단해요. 제가 무슨 뭐 저도 대한민국 인지도가 95% 이상인 사람인데 제가 가서 뭐 지금 인지도 이 선거에 높일 생각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천하람 후보가 그래서 천하람 후보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빠니보트가 각튜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기본적인 덩어리가 생겼을 땐 천하람 후보의 능력치예요. 지금 이렇게 20-30% 지지율 나오는 것까지는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받쳐주는 거지만은 결국에 용의 점을 찍는 거는 결국에는 개인적 능력이거든요. 본인이다. 그게 터질 때까지 토론이든 연설이든 어디서 그게 터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땔감을 대는 역할인 거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그 어떤 날을 특정 잡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기사 양을 측정해 본 적이 있는데 천하람 기사 지분율이 45%가 넘은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에 비해서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걸 저 전당대회 도왔던 팀들도 같이 돕고 있는 거지. 제가 지금 이 판에 인지도 올려서 뭐 하겠습니까? 자, 이것은 이제 천하람 후보의 선거이다. 그리고 뭐 지금 사실은 4명 천하용인입니다. 자, 뒤에서 이제 막 멘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김기현 후보가 오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천하람 변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 어떻게 중간 평가하십니까?
그 팀은 좀 입 좀 단속해야 되는 게 그 예전에 그 팀에 있는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하는 한 의원은 네. 방송 나와가지고 이준석 개라고 하는 사람들 표 까보면 2% 나올 거다 이랬어요 방송에서. 이제 조금 바뀌었네요 멘트가 네,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 가장 지금 윤핵관 팀과 이런 국민의힘의 기존 정치인들과 김종인 이준석 팀이 달랐던 건 뭐냐면 데이터를 보냐 안 보냐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냥 이런 거잖아요. 그분들이 평상시에 무슨 뭐 통계를 들여다보고 이런 거 안 하다 보니까 모든 준거 자료가 자기가 가서 밥 먹는 사람들과의 모임. 여기서 들은 거 보니까 밥을 6명이 먹었는데 그중에 이준석 좋아하는 사람 없더라. 뭐 이런 거거든요. 보면 통계 자료가. 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지금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현역 의원 3인방 나와가지고 뭐 다 컷오프되고 이럴 때 박성중 의원 그 떨어지기 마지막 날 전까지도 와가지고 얼마나 호기롭게 방송에서 이준석 세력을 일소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컷오프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대부분 영남 당선 아니면 강남 당선 아니면 비례라 가지고 아무 감이 없어요. 거기서는 솔직히 조용히 하고 있으면 당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 당선되고 이렇게 민심을 얻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저한테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 보면은 윤핵관들이 좀 까무러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입장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저는 까무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우선 그 까무러치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예요? 우선 1차에서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하지 못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2차에서 이제 보면은 그때는 양자 토론이 한 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투표잖아요. 네. 그 민심의 분노라는 게 어떨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면 뭐냐면은 그 사실 천하람에게 필요한 건 서사고 이게 어떻게 쭉쭉 올라가느냐의 느낌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매력도로서 연설이나 아니면은 이런 토론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데 그거 쉽지 않은 게 토론에서 질문 안 해요 천하람한테. 네. 맞아. 비밀을 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그게 어렵다면은 어쨌든 파죽지세를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그걸 할 수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고. 감이에요,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죠 당연히. 저는 이제 당원 조성이라는 걸 봤을 때 결국에는 이 투표율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저쪽도 상대 쪽에서도 투표율이 문제일 거라는 걸 강하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네네, 투표율이 문제다. 그래서 어제 보면은 되게 주말간에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제가 재입대하면서 괴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당원 중에. 괴전화. 자 일반적으로 그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돼요. 보면 처음에 어디 사세요? 그다음에 몇 살이세요? 그다음에 지지정당은 어디세요? 네. 그다음에 누구 찍으실래요? 이런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지난 주말에 온 전화는 그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누군지 알고 전화가 왔어요. 나를 인지하고. 그러니까요. 어디 사는 사람인지 몇 살인지 관심 없고 전당대 누구 뽑을래요? 바로 물어보는 전화가 왔어요. 아하. 이거는 공표용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네네네. 공표용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 이것도 불법적 요소가 있는데 물어봐가지고 누구 지지자인지 파악하고 예를 들어 최영일을 뽑는 사람이다. 네네. 그러면은 나중에 마지막 며칠 앞두고 최영일이라고 답한 사람에게만은 투표 동료 전화를 엄청 할 겁니다. 네. 이준석 뽑는다고 한 사람한테는 전화 안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정말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돌렸는지 전혀 확인 안 되지만은 그렇죠. 돈이 많은 쪽이 돌렸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까지 전략을 쓴다는 건 투표율이 변수가 되는 지점에 왔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선거운동 차원에서 그런 여론조사를 하죠. 총선 때도 보통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이 여론조사 형식으로 본인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말하려고. 그러니까 홍보죠, 홍보사. 홍보조사를 전화를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 경우가 정확하게 그 경우인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목이 약간 궁금하더라고. 아까 이제 천하람 후보가 상승세인 건 맞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터진다. 그게 연설이든 토론이든. 근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뒤로 이제 천하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중 있게 거론이 되고 이제 구도의 변수로 확 이제 부각이 되는 이런 상황일 텐데 아직 그런 모멘텀이 온 것 같지 않거든. 그러면은 거기까지 치고 갈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천하람의 전략도 다 노출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뭐 비책이 있는지. 터닝 포인트를 돌아서 결선을 갈 비책. 비단 주머니 비책은 B자가 붙어 있다는 게 여기서 공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비책은 공개하면 안 되는 거다. 근데 뭐 비책이랄 것보다는 전공법인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의 연설문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이제 같이 상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곱씹어보면 굉장히 괜찮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전당대회에서 갔을 만큼 터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을 약간 대중화법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천안후보가 약간 고생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되면 내 생각에 터진다고 봅니다. 약간 이런 것 같아.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때는 대한민국의 모든 입 달린 언론이 이준석을 밀어줬어. 그렇죠.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약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하람이 될까 말까 이러면서 다 재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거를 밀어주는 분위기로 바꿔야 되잖아. 그게 이제 비책이 뭐냐. 그때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이 너무 세게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보수파 쪽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도 괜히 좀 자기 검열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김기현 후보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되게 친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장성철 소장님도 가스라이팅 당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들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라고 했다고 해서 안 움직이면 안 돼요. 어차피 쏴요. 장성철한테는 이미 쐈어. 어차피 쏴. 출연 정지 공문 돌았잖아. 제가 손들어도 쏜다예요. 보수를 참칭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달라요. 눈물도 글썽했었습니다 그때. 진짜요?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이전 대표님 얘기하시니까 저도요. 그런 이상한 여론조사 받았어요. 전화 받았어요. 몇 분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다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나중에 2번 받았어요도 있어요. 그 모 후보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만은 투표 동료를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잠깐 막간에 아주 가벼운 저희 청취자 질문들을 소화해 보겠습니다. 신청순이님, 이준석은 정치만 하고 장가는 안 갑니까? OX. 제 박근혜 퀴즈 아닙니까? 네. 국가와 결혼했으면.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오늘 박제해 놓는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그 2016년에 제가 처음 이제 재선거 나간 뒤로부터 1년도 안 빠지고 매년 선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16년 재선거, 17년에 갑자기 바른정당 해가지고 유승민 대통령 선거, 18년에 무슨 바른미래당 해가지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20년에 제가 또 총선 나가고 21년에 오세훈 선거, 22년 대통령 선거. 이게 거의 저도 지칠 대로 지친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 어떤 개인적인 사를 살피지 못합니다 지금. 그래요. 자, 최강 두사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게 한마디 부탁. 예찬이 밥은 먹고 다니니? 요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현장에서 보면 진짜 제가 왜 저러나 싶어요. 제가 그 손가락질이 바로 우리 이 대표 가르친 거예요? 자기는 그랬다는데 저는 어디인지 몰랐을걸요? 몰랐다. 장예찬 이사장. 거기는 전략이 분명한 거죠. 어쨌든 본인은 경쟁하는 청년 최고위원들 급이 아니고 당대표를 지낸 배신자 이준석을 저격하는 급이다. 이렇게 자기 위상을 달리 설정한 거죠. 나중에 그런 이상한 영상만 남아가지고 이제 윤핵관이 몰락할 때 같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미 그거는. 요 내용으로 하나 여쭤보고 이제 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치자 6150님은요. 2개예요. 1. 당대표가 개혁적 성향으로 바뀌면 윤 대통령이 개혁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거는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관심사 아니다? 네. 관심사가 아닌 게 뭐냐면 어떻게 제가 그냥 반농담적으로 얘기하면 60 넘은 사람이 생각 바꾸는 거 저도 많이 못 봤어요. 못 봤다. 유시민 작가처럼 그렇게 무슨 비하할 생각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라든지 사회적 관점이 형성되신 분들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2012년에 제가 이제 비대위원 들어왔을 때 전 놀라울 정도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물결이었던 박근혜 대통령한테 상당히 자리를 잘 내줬다. 그게 이명박 대통령의 그 다음 5년이 편했던 이유 중에 하나니까. 어떤 유연성. 그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성격은 유해 보이시지만은 이재명 대표에게 아니면 또 다른 경쟁자들에게 어떤 공간도 내어주지 않으시고 그 견고한 지지를 독차지하시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끝까지 40%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기분은 냈지만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서 지금 굉장히 좀 위축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게 있다 봅니다. 정당 내 다른 의견을 용납할 수 있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1번 질문을 제가 해석을 하면 개혁적인 당대표가 된다. 이번에 가정을 하면 또 그러면 대통령실과 당이 갈등하거나 충돌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보통 당청 관계에서 있었던 대부분의 갈등, 김무성 대표 시절 포함해가지고 기존에. 그거는 청와대에서 걸었어요. 먼저 시비를. 그거는 당에서 시비 걸 게 없어요. 무슨 청와대에서 꼭 이상한 걸 내려보냅니다. 연금 개혁을 하자. 근데 아니라고 온 걸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더 내고 덜 받는 건데 거의 뭐 공무원 연금개혁 예전에 했던 거 보면은 그렇죠. 공무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걸 갖고 와요. 반발했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이걸 원한 대로 하지 않으면은 뭐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뭐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세게. 이번에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은 뭐 대통령실과 호흡이 천만에요. 김기현 후보가 그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요. 당의 기강 잡으려고 이상한 거에서 내려보낼 겁니다. 예. 절대 민주당이 받아줄 수 없는 것들을 하라 그러고 만약 거기서 교섭에서 조금 물러서면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못하고 지나갔지만은 지난 연말에 예산할 때 보면요. 그 경찰국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그 대통령실에서 눈총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보면 원안 통과를 하는데 무슨 수로 원안 통과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용산에서는 기강 잡기에 들어갈 것이다. 쉽지 않다. 제가 이준석 대표랑 같이 물어보고 싶은 게 어차피 이제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총선 공천 문제가 제일 큰 화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번 1차 TV토론 때 보면 천하람 후보가 김기현 후보에게 대통령실에서 10명 내려보내면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랬더니 김기현 후보가 대통령 그럴 뿐 아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뿐 아니지. 10명 빼고 나머지를 내려보내지. 100명 내려보낸다고? 10명 빼고 나머지를 내려보낸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는 계속 상향식 공천 본인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김기현 후보를 밀어주는 이유가 바지 사장 내세워가지고 우리 공천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건데 김기현 후보는 왜 저런 얘기를 할까요? 김기현 후보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기현 후보가 지금 정치적 상황을 몰라서 저렇게 하신다기보다는 본인이 대표될 방법이 저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로 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본인도 그런데 대표되고 나면은 총선을 진 여당 대표는 거의 뭐 이거는 정치적 미래가 없거든요. 다음날 그만두면 되고. 그러니까 정치적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을 이기는 여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도 이제 한 번은 붙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수를 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봤을 땐 그 각이 안 나오죠 지금. 그래서 그런 애매한 소리를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붙을 거다? 붙겠죠. 그러니까 진짜 당권을 잡고 나면. 자 냉정하게 예를 들어 자기가 그러면 그 총리 군번이 될 것이냐. 윤핵관 공천을 해가지고 대표가 선거를 이겨야지만 총리 군번이 오는 것이지 윤핵관 공천을 해가지고 본인이 만약에 총선 지면은 그 총리 군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아예 예전에 이항구 의원이 지금 겪고 있는 정도의 상태가 될 텐데. 맞아. 그러면은 본인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태일 거예요 지금. 본인은 그런 생각이겠죠. 나는 좀 다르다. 나는 누구랑 대통령과 아니 다른 당대표 후보들과 나는 대통령과 말이 통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이만저만해서 선거 이기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도 설득하지 않겠냐. 설득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실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해왔던 행보를 보면 앞으로의 행보도 예측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는 당대표 거의 뭐 빈껍데기 비스무리하게 될 거고 아니 뭐 당대표 몫의 공천이야 몇 개 있겠죠. 그러나 그 이외에는 거의 뭐 공천 전권을 행사하겠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 목표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전 제일 궁금한 게 사무총장이에요. 사무총장이 누구냐? 사무총장 누구 시킬 거냐? 김기현 후보가 생각하는 사람을 시킬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내려보내는 사람 시킬 거냐? 원내대표의 우선은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또 있을 테니까 아마 원내대표의 윤재욱 의원을 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윤재욱 의원을 밀는데 만약 윤재욱 의원이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무총장을 밀겠죠. 그렇게 아마 의원을. 돌려 세울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윤핵관 공천을 할 때 자기들을 지켜줄 원내대표에게 반사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 대표가 김기현 후보가 되면은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살기 위해서 비윤계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 당 지금 초선 의원들한테 그 정도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없는 것 같아. 네,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정치를 할 때 보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제가 옛날에 혁신이 한다 그랬을 때 혁신이가 뭐 공천을 좌지우지하자 뭐 그랬는데 자 그러면 혁신이 어차피 임기가 있는 조직이고 제 임기도 총선 전에 끝나잖아요. 그럼 혁신이 할 수 있는 거 정도는 뭐냐면은 상향식 공천의 원칙 정도만 정의하고 끝날 거예요. 근데 가장 웃긴 게 뭐냐면 초선 의원들이 상향식 공천을 제일 반대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들은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윤핵관 공천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상향식 공천을 하는 게 그나마 그들한테 유리한데 본인들에게 뭐가 유리한지도 모르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공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그냥 툭 깨놓고 여쭤볼게요. 차기 총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이제 지금 직무정지 중이지만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검사 공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제가 짚어드릴 텐데. 자, 그럼 수도권에서 검사 공천의 경쟁력이 있느냐? 네네네. 서울에서 수도권에 서울만 놓고 할게요. 50개 정도 지역, 49개 지역구가 있는데
서울의 지역구를 랭킹을 매겨보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근거로 이렇게 당선 가능성이 높은, 당세가 높은 지역 랭킹 매기면요. 강남이 이제 거기서 이제 8개 나오고요. 네. 그 중에 송파병은 약간 떨어지니까 보통 7개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용산, 거기 8등. 그 다음이 이제 양천 갑으로 보거든요. 9등 정도, 9등, 10등 정도 하나 보거든요. 그럼 지난번에 21대 총선 때 양천 갑에 누구를 공천했느냐를 보면요. 그 송한섭 후보라고 굉장히 스펙이 좋고 훌륭한 분이에요. 의사 출신의 검사 뭐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 전업 정치인 황희 장관이랑 붙어가 졌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보수 정당 우세 지역구라는 양천갑이라 하더라도 검사를 갑자기 꽂았을 때 안 된다예요. 안 된다. 그러면은 자, 봤을 때 윤핵관들도 아니면 그 출마하려는 검사분들도 그런 상황을 알게 되면은 수도권에 선뜻 강남이 아니면 안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디서 이제 난장판이 나냐면 영남이거든요. 자, 그럼 영남은 또 쉽냐?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우리 당이 차라리 검사당이고 변호사당이고 뭐 교수당이고 이랬을 때는 이분들이 정치를 내려놓고도 공천 한번 못 받아도 생업에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여유를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당의 영남 공천은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소위 영남 초선이라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이력을 갖고 있냐면은 구의원 아니면은 시의원, 도의원 아니면은 구청장 정도 하다가 이번에 국회의원 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자체의원 21대 공천할 때 그 김영호 의장께서 그 전부 다 그 물갈이 한 다음에 그다음에 누굴 넣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2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좀 떨어지신 분들 다시 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은 지금 지역구 중에 보면은 시의원이나 구청장 출신이 7명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갔을 때 그럼 만약에 검사들이 이분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분들 공천 잘리잖아요. 이분들은요 시의원 하다가 구청장 하다가 국회의원 된 다음에 다 함께 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맹렬하게 달려들고 일부는 무소속 나오고 난장판 납니다 이제. 네. 이분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 성적표 받아들여야지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영남 비집고 들어가는 게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공천 파동 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여기 이제 그때 보면은 그때 그 친이가 친박 학살할 때 그때 박근혜라는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친박연대 대구에서는 그리고 부산에서는 친박 무소속연대라는 게 뜨면서 한 30석 가져갑니다 거의. 무소속으로. 그 정도로 이제 파급효과 났던 건데 지금은 약간 그때랑 다른 건 뭐냐면은 박근혜에 해당하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 정도이지 분위기는 거의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 야, 이게 쉽지가 않네. 얘기 들을수록 복잡하네요. 이야기가. 원래 국민의힘 계열의 이 정당들은 총선 때 되면 늘 공천 파동이 났어요. 그 파동의 볼륨이 어느 정도 크냐 작냐에 따름이지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드린 질문에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만약 김기현 후보가 이 당대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찌 보면 좀 이게 친대통령실 성향의 검찰 출신을 공천하려고 노력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그러니까 원래 선거라는 거는 현실은 어려운데 선거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빚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빚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예. 예를 들어 저는 그때 선거 치르면서 저도 옛날에 보면은 지지율이 한 60% 이렇게까지 여론조사 치고 올라갔을 때 모르던 사람도 연락이 와요. 제가 가서 뭐 이렇게 명함 하나만 받을 수 있겠냐고. 근데 제가 그때 일부러 사무실도 없고 다 전화 안 받고 그냥 지방만 배낭 메고 돌았거든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당을 한번 확 갈아엎으려 그러면은 선거 때 크게 도움되지도 않는데 빚질 일을 만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김기현 후보는 누가 봐도 이번에 대표가 만약 된다고 하면은 대통령실의 눈치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영향을 벗어나는 게 요원하죠. 알겠습니다. 자, 공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자연스럽게 요거 여쭤볼게요. 지금은 이제 당대표, 당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선거예요. 당내 선거, 당원 100%. 지금 이제 100만 MR이 배너 따그닥. 근데 이제 1년여 후면은 총선이잖아요. 자, 청취자 4750님, 이준석 전 대표 내년 총선 출마하나요? 무소속이라도? 그러니까 한다요 플러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여기에 이제 너무 시나리오가 많아가지고 이걸 요즘 저한테 많이 물어봐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노원병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러면은 노원병에 공천을 안 주겠다고 만약에 윤핵관 쪽에서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면은 그땐 제 맘이죠. 제가 하는 거는. 선택의 문제가 있다. 그럼 그때 그러면 그럼 노원병에 무소속으로 3파전 나가나요? 그건 제 마음이죠. 그거는. 네. 제가 그러면 그 선거의 컨셉을 뭐로 잡을지는 그때가 생각하는 거고. 네. 자, 청취자 최진규님은 장재원 지역구에 나갈지도 모르겠네요. 조금 몇 년 더 이후를 혹시 차기 대선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얘기하면요.
외치를 모르면은 굉장히 대통령이 됐을 때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다. 외치.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제가 영어를 남들보다 좀 잘한다 해서 외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이제 뭐 평생 공무원 하셨지만은 검사가 외치를 언제 경험하겠습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빨리 학습하고 있지만은 그런 한계성이 보이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당대표 될 때까지 국내 정치하면 어디 사람들과 교류하고 정치행 전략 전술이 어디 습득할 기회가 있지만은 저도 대표 되고 나가가지고 해외 순방 나가보면은 내가 외치는 진짜 공부해야 될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저는 그게 준비되기 전까지는 절대 대선 도전 안 합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다음 총선에 무조건 원내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 정치한 지 10년이 넘었어. 근데 다음 총선에도 못 들어오면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워져요, 상황이. 무조건 들어와야 돼. 자,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가 이제 또 저 의정 활동을 해보신 박 의원님의 지금 권고입니다. 권고. 자, 이제 박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네? 박 의원님. 뭐 그 얘기 내 마음이지. 똑같은 입장이시네. 똑같은 입장. 노원병으로 출마하시는 거 아니죠? 노원병 안 갑니다. 이준석을 못 이겨요, 노원병 가서. 노원병이 원래 그 노회찬 의원님이 계시던 곳이라서 그렇죠. 정의당의 아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신 이은주 의원님이 또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박원석이라는 사람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다. 기뻐하잖아. 정의당 후보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기뻐하잖아요. 기뻐하고 있다. 야.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게 제일 이제 빠른 이슈니까 이제 16일 남았더라고요. 16일. 오늘 두 번째 TV 토론 예정돼 있고요. 지난번 첫 토론 관련해서 장성철 소장님 이제 저희 시사본부에서 천하람 후보에게 예상보다 박한 점수를 주셨어요. 네. 기억나십니까? 네. 오늘 어떨까요? 아니,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은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질문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좀 천하람 후보가 이런 TV 토론 처음 해봐서 그런지 긴장한 모습도 보였고 아니면 그게 또 전략일 수도 있고 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능력을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어떠한 전략이 있는지 우리 이 대표님 전략 세웠어요? 본인이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 이런 선거 나가면 가스라이팅 많이 당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너는 이준석이랑 다르게 뭐 이렇게 뭐 유하게 상대를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듣다가 망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이야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너는 뭐 나머지는 다 예쁘니까 여기만 고치면 돼 이런 거잖아요. 이제 보면은. 근데 그게 프랑켄슈타인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 하나씩 고치다 보면은 내 원래 얼굴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천하람이라는 사람이 컨셉 문제예요. 천하람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고 선명한 자세와 선명한 화법을 쓰느냐 아니면 모호하게 적을 안 만들기 위한 화법을 쓰느냐. 그러면 안 돼.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토론에 나가서 저는 토론에 나갈 때 제 목적이 명확하게 하고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우리 지지층을 열광시키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화법을 구사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은 내가 토론이 그래도 초반이니까 사실 첫 토론에서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내 주적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해야겠다. 주 타격 방향이 어딘지 명확히 해야겠다. 도발하겠다. 제 선거를 놓고 보자면요. 저는 그 당시에 뭐 주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주 타격 방향은 나경원 의원이었고 그다음에 같이 가는 대상은 주호영 의원이었고 보듬는 대상은 그 당시에 조경태 의원하고 홍문표 의원 지지층이었어요. 이걸 명확하게 해놓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다들 뭐 만담가 같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쟤는 누구랑 이렇게 뭐 척을 지고 이게 안 되면은 그 다음부터 토론 보는 재미가 없어요. 오늘 주적 누굽니까? 저는 아마 오늘은 저희가 이제 2시부터 저희가 회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2시부터 끝나시면 고시구나. 지금 장 소장님. 장 소장님이 지금 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전략 뭡니까? 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몰고 가시는데 천하람 후보는 출마하기 전에 장 소장님하고 상의했다 그러던데. 상의는 아니고 그냥 의견을 구한 거죠. 의견을 구한 게 상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의 뭐 지지를 받는 사람들의 또 대리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충분히 능력 있지 않느냐. 나가라 그랬죠? 네, 나가라 그랬죠. 일말의 책임이 있네. 책임이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오늘 그 TV 토론, 두 번째 TV 토론의 전략 포인트가 장 소장님의 첫 번째 평가가 있으니까 더 날서고 더 세지고 더 선명해질 거란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10년째 못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안모 씨라고. 그러니까 1차 토론 때 천하람 후보가 객관적으로 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부각이 안 된 건 다른 후보들이 왕따시켜서 부각이 안 된 면이 하나 있고 그날 의외의 면모를 보인 사람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황교안 전 대표가 사퇴하세요. 너무 의외의 면모를 보이는 바람에 이게 신스틸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번 2차 토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좀 지켜봐야죠. 네. 자, 요거는 어떨까요? 지금 청취자 순무농장님은 벌써부터 천하람 후보 쪽에 줄 서는 친윤 쪽 인사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진짜요?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말했잖아요. 제가 지지율 그때 막 60% 찍으니까 그때는 사실 뭐 모르는 사람이 뭐 이런 거였어요. 막 모 후보 측에서 오늘 행사 잡아놔가지고 백인 지지선을 하는데 사실 저는 끌려가는 겁니다. 뭐 이런 게 변명성 전화가 많이 와요. 네. 천하람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변명성 전화는 끌려갑니다. 나중에 저 죽이지 마세요 이런 거거든요. 당신이 장권 잡아도 미리 연락드립니다. 그러니까 위협감보다는 지금은 보험 드는 전화들이 오죠. 네. 단도직입적으로 결선 갑니까? 그래서 천하람이 가죠. 결선 간다. 결선 간다. 자 그럼 박 의원님 아니 저도 결선 가는 걸로 예측했어요. 결선 간다? 천하람이 김기현 후보와 천하람 후보? 네,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일각에서 그런 또 그 의견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 지지율이 오르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빠지는 건 안철수 후보 쪽에서 천하람 후보 쪽으로 이동만이 아니고 대세론을 쫓아가는 흐름도 생길 거다. 네네. 김기현으로. 그럼 1차 과반이 끝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양쪽으로 갈라지면. 그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총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총리님께서 큰 역할을 하실 겁니다. 우리 저 황교안 대표가 또 단일화 안 해요? 단일화 시도 있잖아요. 네.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또 세게 밀어붙이려고 그러던데. 뒤집어보면 이거죠. 어차피 결선 투표가 있는 상황에서는 단일화하고 싶은 거는 그들 사정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단일화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결선 투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본인들이 결선 투표 가면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단일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김기현 캠프에 밀어붙이는 거면은 그 자신들의 불안감에 맞는 합당한 값을 황교안 대표에게 지불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뭘 주겠어요? 부정선거 뭐 압수수색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뭘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도 접기에는 본인에게 후원금 내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진짜 뭐 부정선거 이럴 때부터 계속 도와주신 분들도 있는데 성적표는 받아볼 거다. 성적표 안 나오면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 오늘은 이제 천하용인 4인의 전략가 이준석 전 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굉장히 많은 지금 전당대회에 나와 있는 정치인들 이름을 다루고 있으니까 저희 시사본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열어두고요. 자, 오늘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TV 토론에. 오늘 TV 토론에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급변침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 가만히 있어야 때 가만히 있다가 어젠 갑자기 급발진하고 뭐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주타격 방향을 어디로 삼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에 어느 팀인가는 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팀에서 돌렸어요. 궤전화를. 궤전화에 그럼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에 따라서 갑자기 입장이 바뀌는 팀이 있다면은 그 팀의 행보를 주목해 볼 만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A 후보를 때리다가 오늘은 갑자기 B 후보를 때린다. 네네네. 그럼 B 후보가 부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 조사에서. 네. 자, 재밌네요. 자, 그 천하람이 오늘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로부터. 그렇죠. 지켜봐야 되죠. 그동안에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무시해 왔거든. 무시 전략이었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안철수 표를 빼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총구를 그쪽으로 돌린다면은 지금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의미겠죠. 네.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김기현 후보 측 얘기예요. 그쪽에 있는 뭐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저한테 점점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60% 가까이 나올 것 같다. 1차 경선에서. 그건 안 되는데. 그런 식의 얘기를. 우리 했던 내기가 있기 때문에. 내기 장성철 손목은 내 건데. 자기네들이 여론조사를 계속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잘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최근에 보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개별 여론조사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사를 경향성을 보자면은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컨벤션 효과라고 많이 이제 이름 붙였지만은 사실은 과표집 효과가 커요. 예를 들어서 오늘자 조사 중에 리얼미터 조사만 본다 하더라도 내가 보수요라고 응답한 사람의 숫자가 거의 진보요라고 응답한 사람 숫자 1.6배가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맞네. 이제 보면 과표집 구간이 들어온다는 거는 적극적 응답. 네, 그러니까 아마 김기현 캠프에 보고 있는 그 수치도 과표집 구간을 굉장히 지금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천하람 후보도 약간의 그 전략상의 고려사항이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너무 급격히 빠지면 그게 이제 대세 추정용으로 가는 표가 생기면 그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안철수 후보를 고무하면서 가야 된다. 너무 찍어 누르고 제가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초딩 취급하고 이러면 안 된다. 톰과 제리의 관계인데 톰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제가 맨날 그러고 다니잖아요. 톰과 제리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계속 관심 있는 청취자분들은 이준석 전 대표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네. 아까 무소속 출마 열어놓은 거죠. 아까 들으시기에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TK 출마를 권유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한테? 저한테 권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 그거요? 장 소장님이 그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TK 출마를 할 상황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무소속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선택지 중에 하나 될 수 있겠지만은 그건 나중에 가서 생각해 봐야죠. 그럼 현재는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또 하버드 출신입니다. 강남에 출마하면 돌풍 불지 않겠나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오세훈 시장이 우리 당 후보 중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항상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은 어찌 보면 금수저처럼 보이고 굉장히 잘생기고 그다음에 또 강남 을에 출마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강남 스타일일 거라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걸 보면은 강북구 삼양동 출신이라는 게 티가 나는 행보들이 있어요. 그 저도 강북 출신이지만은 강북 사람은 알게 모르게 그걸 인지해요. 저는 이 라디오를 매일 하니까 출신 동네를 딱딱 맞추시는 기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동 출신이죠? 맞아요. 강북이라는 그 동네 정서라고 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지 얘기 안 하겠지만 강남 출신 모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보면 옷 입고 다니는 테나 이런 게 보면은 길거리에서 만나도 쫙 빼입어요. 압구정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혼자 무슨 엘모 양복 입고 다니고 딱 펼치면은 이명박 대통령도 옷 진짜 잘 입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본인의 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만나보면은 이건 무슨 깔깔이 입고 나오셨나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표의 확장성이라는 게 강북으로까지 갈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와서 그냥 대선 비유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때 맥주 처음 마시고 이랬을 때 왜 건대 입구에서 만나가지고 사방이 트인 곳에서 먹자고 했을까? 그다음에 홍대 입구에서 만났거든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그때 우리 당의 후보로 될 것 같은데 이분에게 강남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들어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본인이 출신 연인과 상관없어요. 연희동 출신이지만은 어쨌든 서초동에서 오랜 생활하면서 강남 이미지인 거예요. 왠지 밥을 먹어도 방에서만 먹었을 것 같고 음식점 가가지고 그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완전 오픈되어 있는 유리창이 있는 곳에서 먹었던 이유가 그런 컨셉이거든요. 선거 기획하는 사람은 그런 거에 머리 써야 되거든요. 디테일이 있으시네. 근데 강남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후보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강남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어긋난 거지. 장성님 말씀하세요.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건대까지 오라 그러고. 그래서 화가 났어요? 화난 거지. 아니 그 안철수 후보나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 땅 투기 문제를 세게 제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는 그거 제가 좀 뭐 생각해봤는데 이거 별로 뭐 큰 유효타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 시절에 어떤 경험해봤던 그 조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번 선거 전에 그렇게 적절한 공격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건지. 그러니까 하려면 포인트 잡아야 되는 게 지금 와가지고 무슨 뭐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의미가 없고요. 키워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했던 말실수 중에 95%를 잡았어요. 95%가 뭐냐면은 땅값을 95% 할인해서 팔 테니까 그럼 가져가시오 이랬잖아요. 취소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공시지가에서 95%면은 할인해주면 5%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5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 땅. 그걸 얘기하는 건 바로 사면 되고요. 만약에 1,800배 부풀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95%잖아요. 그럼 1,800 나누기 20하면 얼마니까? 90배잖아요. 그래도 90배 남겨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장난 같지만은 김기현 후보가 그럼 그 땅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고 있냐가 거기 드러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걸 가지고 논리적 접근해서 물어보면은 기사화라도 될 텐데 지금 보면 사실 그게 안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지고는 황교안 후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처음에 그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놀라운 거죠. 사퇴하십시오. 이랬으니까 놀라운 거지. 내용 자체로는 그냥 이거 밀고 밀리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오늘 누가 후보가 만약 물어본다면은 그런 걸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95%를 판다 그랬는데 얼마를 기준으로 95% 할인해 주실 거냐. 그러면은 굉장히 모순이 됩니다. 어떤 답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나 좀 하면은 임팩트가 있을 텐데 지금 황교안 후보가 접근하는 거는 뭐 사진을 공개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까지는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유튜브 동접자 12,000명을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뭐 하세요 지금 1시 52분에. 자, 지금 8625님이 답을 하고 계시네요. 시사본부 오늘 대박입니다. 저 운행 가야 되는데 2시까지 미뤘어요. 끝까지 청취하고 일하겠습니다. 일을 미루시고. 저 이준석 대표한테 그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어차피 사람들이 내 편을 많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정치 앞으로 계속 오래 해야 되잖아요. 개파는 만들지 말고 세력을 만드세요. 그렇죠. 개파와 세력의 차이점은
국민들이 뒷받침해주냐 안 해주냐 그 차이거든요. 그렇죠. 항상 국민 입장에서 국민 눈치 보시고 국민에게 주파수 향해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좋은 얘기고 당연히 그래야죠. 저도 거기다 플러스해서 하나 더 그 얘기를 하자면 아까 이제 이준석이 무소속 출마하느냐 뭐 강남이냐 대구냐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저는 정치인 이준석의 강점은 어쨌든 자기가 지켜온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네네. 지난 10년 동안 그 스토리를 이어가야 된다. 그러면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무리 어렵든 공천을 주든 안 주든 네. 이 노원 지역에서 출마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스토리를 이어가는 거고 승부를 보고 그게 가장 유리한 승부일 겁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난 10년 동안 쌓아왔던 스토리 때문에.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지금 5489님 대구 50대입니다. 아까 대구 이준석 장성철 두 분의 합리적 보수 지지합니다. 저는 참칭 보수고요. 네. 우리 이준석 대표가 합리적인 보수.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노원 나가시고 네. 장성철 이 소장님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아니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정말? 네, 절대로 안 합니다. 불출마 선언? 예, 저는 영구 불출마? 영구입니다. 영구. 제 메신저 아이디가 요즘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거든요. 네, 가끔 그 회사에서 공지사항을 보내주는데 이렇게 와요.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님 뭐 이렇게 해서 뭐 서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거든요. 당황스러운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수가 지금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내부 총질이니 배신자론이니 이런 거 이제 할 때 보면은 기준점을 어디에다 두고 배신자와 내부 총질을 가르느냐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사실 당 대표였잖아요. 제가 당 대표가 사실 당에 선출된 자리인데. 당대표가 내부 총질을 한다라는 건 제가 형용 모순이거든요. 맞아요. 네, 당대표가 원래 뭐 원래 선출된 자리이고 조직의 당대표한테 뭐라 하는 사람들이 반란군이거든요. 그렇죠. 당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는 그 형용 모순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지금 보수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이에요. 그런데 이걸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천하 용인 중에 제가 요즘에 눈길이 가는 사람이 2인에 있어요. 이기인 후보. 보시기에 어때요? 정치적으로 앞으로 역량이. 후보.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 나갔죠. 이기인 후보.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뭐 머리 좋은 사람 뽑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경험이 오래된 사람 뽑는 것도 아니고요. 첫째가 저는 매력도라고 생각합니다. 매력도인데 이기인 후보의 이력을 봐도 사실 지방 캠퍼스 출신인데도 연세대학교 전체 응원단장 했다는 거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의 매력이 대단한 후보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의원을 벌써 그 나이에 저보다 한 살 많은데 그 나이에 9년 해왔다는 거는 정치를 탄탄하게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시장과 누가 맞섰느냐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성남시의원 이재명이 이기인이 성남시장 이재명과 많이 붙어가지고 자료를 축적했고 그걸 바탕으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그 특위 같은 걸 하면서 한 거고 지난번에 그래서 이기인 의원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박수영 의원이 몇 마디 하니까 박수영 의원에게 이기인 의원이 줬던 자료 목록을 제시했는데 막 이래요. 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전선에서 꿋꿋하게 일하던 사람들이 빛을 보는 게 전 정치가 돼야 된다. 네. 아니 그 상대적으로 당대표 후보자들한테 가려져서 지금 최고위원 관심이 좀 덜하긴 한데 네네, 그렇죠. 지금 허은하 김용태 두 사람 다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있다 보고. 둘 다? 저쪽에서 이제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와 무슨 뭐 수도권은 뭐 누구누구를 찍고 뭐 충청도와 강원도와 나머지는 여기를 찍어라 뭐 이렇게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유권자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권자에게 너는 어느 지역이니까 이 최고위원 후보를 뽑아라라고 하는 거는 그걸 지금 선거 저런 게 당내 선거에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나중에 총선을 저런 식으로 치를 겁니까? 네. 네? 문자 보내가지고 문자 보고 찍으라고 할 겁니까 국민들한테? 하하, 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 한 2시간 특집으로 해주세요. 아니 다음에 2시간 특집하고요. 네. 그 지금 이 전 대표님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니까 점심 방송 나오시라고 점심 방송. 아침에도 하고 점심도 할게요. 네. 지금 최근에 출간한 저서가 거부할 수 없는 미래. 이 책 얘기도 정말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모자르니까 꼭 한번 다시 모실게요. 절찬리 예약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야, 저도 책을 하나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12월 달에 출간할 건데. 아직 멀었잖아요. 제 보수의 민낯이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 2탄으로 윤핵관의 민낯. 윤핵관의 민낯 12월 달에 출간하려고. 알겠습니다. 인생 1%는 저한테 단어를 만든 사람한테 윤핵관이라는 드리겠습니다. 네,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 전에 윤핵관 실각해서 책 안 팔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박원석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